캐치 미 이프 유 캔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스필버그판 엄마 찾아 산만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의 배경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주인공 프랭크 엄마의 본국이고 그가 체포되는 곳입니다. 일단 프랭크의 엄마 폴라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랭크는 아버지를 통하여 엄마와의 로맨스를 지겹게도 전해듣습니다.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일원이었고 프랑스에 도달하여 폴라를 만나게 되지요. 폴라는 200여 명의 군인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매료되었고 자신만이 폴라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폴라의 입장에서만 따져보면 그녀는 점령군에게 몸짓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승전국인 미군의 병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프랭크의 아버지는 상류층 모임인 뉴로시엘 로터리 클럽의 58번째 VIP 회원으로 인증받게 됩니다. 회원으로 등극되는 그날이 세 가족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마지막 한때로 보이는데 행사 후 그녀는 집에서 춤을 춥니다. 군인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와인이 넘치고 카펫을 더럽히게 됩니다. 프랭크는 바닥을 닦으려다가 부모의 춤을 지켜보는데 프랭크의 눈에는 유독 카펫을 얼룩진 붉은색의 와인 자국이 눈에 거슬립니다. 얼룩은 곧 피를 연상케 하는데 이 가정에 닥칠 불행을 암시합니다. 카메라는 부감숏으로 얼룩 위를 맴도는 폴라의 스텝을 보여주는데 이때 얼룩진 와인은 폴라의 생리혈 혹은 처녀막이 파열되어 흘리는 피를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향한 그녀의 순결함이 깨져버린 것이고 이 장면 이후 프랭크의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프랭크는 로터리 클럽의 회장 잭 반즈가 엄마와 내연 관계임을 알게 되는데 그녀의 입장에선 프랑스에서 아빠를 선택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클럽의 대표가 곧 점령군이니까요. 그녀는 강자에게 철저히 종속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점령군의 절대 조건은 오직 돈입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탈세 혐의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본줄이 막히게 되고 이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는데 프랭크의 엄마 폴라는 가혹한 현실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랭크의 사기 행각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천성적 기질에서 기인된 것이지만 철저히 엄마에 대한 콤플렉스가 주 원인임을 영화는 지속적으로 내비칩니다. 프랭크는 아버지가 자본적으로 무너지자 엄마를 잃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다시 되찾고 가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돈을 신앙처럼 신봉하게 된 것이죠. 우연한 상황에 사기 행각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의 목적은 철저히 돈이었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때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체포될 때에도 그는 열심히 위조 수표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프랭크의 사기 행각과 그를 쫓는 칼 헬레티의 수사를 교차하여 보여주는데 칼을 통하여 그 시절의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은 FBI조차 은행 사기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칼의 부하들은 다른 부서에서 좌천된 인물들이 자리 채우기 식으로 줄을 이루고 있으며 은행 사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상관은 번번이 칼의 수사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상관은 칼의 사명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프랭크를 쫓다가 폴라를 찾은 칼에게 그녀는 프랭크의 범죄가 마약이나 총기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프랭크가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에 칼은 배상해야 할 금액이 130만 달러라고 조용히 답하고 폴라는 당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금액이 1960년대 시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와 칼의 교차 구도는 단순히 쫓고 쫓기는 극적 재미를 위한 인물 구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화는 프랭크란 인물에 치우쳐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를 잡으려는 칼은 번번이 프랭크에게 놀아나며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구도가 오히려 장르적 재미를 반감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필버그 감독은 제목과는 달리 애초부터 추적 스릴러라는 장르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장르적 장치에 크게 기댔다면 디카프리오를 쫓는 자가 굳이 톰 행크스가 아니어도 됐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투톱 배우를 전면에 내세워 무게추의 균형을 이룬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백인의 대표적 배우 톰 행크스가 주는 이미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칼은 프랭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다가갑니다. 중반부 이후 프랭크가 아버지를 갑자기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약혼식을 알리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이제 엄마를 되찾고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이미 잭 반지와 법적으로 재혼한 사실과 FBI가 그를 찾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프랭크는 낙담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FBI를 곤혹해 하는 자신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프랭크를 멈추게 하는 사람은 칼입니다. 칼은 여타 잡범이나 흉악범처럼 프랭크를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칼은 프랭크가 사기범이긴 하지만 타고난 악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칼 또한 이혼을 겪은 사람으로서 프랭크를 이해했던 것이죠.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단순히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희대의 천재 사기꾼의 행각을 그린 영화만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을 꿈꾸며 유사 가족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프랭크는 오직 가족에 대한 콤플렉스로 사기를 벌였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 여겨진 브렌다에게 청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프랭크와 칼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을 회복하진 못하지만 유사 가족이 됩니다. 실제 인물인 칼과 프랭크는 이후로 계속 돈독한 친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프랭크 부자를 통하여 주제적인 우화를 소개합니다. 생쥐 2마리가 크림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삶을 포기하고 익사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쥐가 크림통 속에서 발버둥 치자 크림은 단단한 버터로 바뀌었고 그 덕에 쥐는 나올 수가 있었죠. 이 우화는 영화에서 2번에 걸쳐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프랭크의 아버지가 로터리 클럽 강단에서 자신의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이고 두 번째는 프랭크가 브렌다의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우화가 소개되는 시점은 프랭크 부자 각자의 입장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시점을 기점으로 이혼과 파혼이라는 급격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세에 대한 이 우화는 프랭크 부자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프랭크는 로터리 클럽 강단에서 두 번째 생쥐가 자신이라고 소개하지만 영화적 시간대 속에서 그는 결국 첫 번째 생쥐에 국한됩니다. 깨어진 가정은 두 사람에게 있어 크림통 속에 빠진 상황일진데 아버지 프랭크는 낙담하며 일상을 무심하게 버티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들 프랭크는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발버둥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칼에 의하여 구원됩니다. 단순한 우화인 만큼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명확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림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익사할 것인가, 허둥대더라도 부단히 몸부림쳐서 내 주변을 모조리 버터로 만들어낼 것인가. 프랭크가 그랬듯 선택은 그저 나의 몫입니다.